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 서지원입니다. 오늘 대한노인신경의학회에서 하는 이번 세션에는 제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이제 그 막연함에 대해서 치매를 진단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치매라는 이제 질병이 이제 어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병이지만 치매라는 병을 진단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라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시거나 이제 치매를 진단받으면 이제 '내 삶은 끝났을까?'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내가 지원받고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치매에 대해서 볼게요. 치매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즉 이제 태어나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이나 언어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서 보듯이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증상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는 이제 두통과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통의 원인에는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혹은 심한 병으로는 뇌출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치매라는 병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내는 다양한 질환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증상이 보일 수 있는 특징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기능의 저하죠. 기억력이라던가 판단력, 진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와 함께 다양한 정신 증상들, 행동 증상들, 망상이나 의심, 우울, 무감동, 배회 혹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하는 등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일들을 보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의 가족들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다음에 이런 망상이라든가 공격성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인식하는 증상이 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다양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혹은 내 가족이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이제 환자와 가족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조사를 해보면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끼십니다. 불안하고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거나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자살 생각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 희망이 생겼다, 이런 감정을 또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환자나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비율의 환자들, 가족들이 "안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결국 환자,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던 다양한 증상들이 '이런 병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진단받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치매도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치매를 이제 동일시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지만 그 밖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엽 치매 혹은 다양한 대사 질환이나 중독, 약물 중독에 의한 치매 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이래서 치매를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를 흔히들 불치병이다. 치매를 진단받아도 소용이 없다. 치료가 없는데 진단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전체 치매의 약 10%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가능한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신경의학회에서 이전에 했던 이제 유튜브 중에서 저희 또 완치 가능한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이제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어서 내용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이라던가 다양한 내과적 질환들, 갑상선 이상이라던가 간 질환 등 다양한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치매라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약물 부작용이나 영양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치매라는 증상,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매들은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는 진단을 어디서 들었을 때는 결국 이런 진단이 정말 정확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증상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인지 기능 검사만 했을 때 이제 치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진단 중간 과정에서 치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내가 치매구나, 치료가 불가능했구나가 아니라 결국 치매의 원인을 찾는 전체적인 이제 정확한 진단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의사와 상의를 하면서 진단을 받고 결국 이런 진단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의사와 이제 친해져서 이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 치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치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병이 나빠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에 맞춰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 과정에는 약물 치료도 있고 다양한 약물 외에도 다양한 비약물 치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그다음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치료가 맞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에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경과입니다. 우리가 인지 기능이 정상인 시기부터 병은 시작이 되고 이후에 인지 기능이 약간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는 경도 인지 장애 상태, 그다음에 요 경증 치매, 그리고 중증 치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치매의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찍 진단을 받아서 초기에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일상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즉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와 경증 치매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간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이제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신약이 나오면서 보다 더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지연하고 또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시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약을 복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스스로 약을 복용할 수 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 특히 단기 기억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을 먹고 나서 내가 약을 먹었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똑같은 약을 중복해서 복용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약을 지속적으로 잘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두고 복용 시간을 지나치지 않도록 이제 복용 시간이 되면 알림을 울리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약을 먹었는데 또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먹은 약의 봉지를 계속 좀 모아두는 습관을 갖는다던가 큰 달력에 이제 매일매일 먹을 약을 붙여서 일일 달력에 약을 붙여서 이날 약을 먹었으면 그날에 약이 없으면 내가 약을 먹었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약 달력이나 이제 일주일치가 딱 들어가 있는 약통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옆에서 누군가 약을 챙겨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죠. 최근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부부가 모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혹은 먹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에서는 비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인지 훈련은 어떤 인지 기능의 특정 영역을 좀 더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 기억력에 대한 훈련이라던가 판단력에 대한 훈련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 자극은 어떠한 특정 영역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나 사회 기능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활동이나 토의, 사람들과의 프로그램, 사람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그룹 프로그램, 어떤 인지 자극 활동들, 다양한 미술 활동, 음악 활동, 취미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같은 경우도 치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적절한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훈련,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들, 운동들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인지 자극이나 인지 훈련을 했을 때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치매 환자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더 많이 향상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양한 치매로 인한 정신 행동 증상이 감소하고 결국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약물 치료가 반, 비약물 치료가 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을 드셔도 이런 내가 일상생활에서 비약물적인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약물 치료를 환자와 가족분들이 꾸준히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분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 문제도 많이 이제 겪게 됩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함에 따라서 체중이 변화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 탈수 혹은 이제 단순한 식사 거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영양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치매 환자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 조절, 혈당 조절, 그다음에 심혈관 건강의 상당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개선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서의 영양관리 목표는 수분과 영양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식사를 차려주면 잘 드실 수 있지만 실제 식사를 이제 요리를 한다거나 장을 보기나 이러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단을 작성하거나 장을 보는 것들은 좀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리를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초기 치매에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 복잡하게 요리를 해야 되는 음식보다는 좀 오래 보관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스레인지와 같은 이제 불을 직접 다루다가 화재가 난다거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보다는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권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쉽게 데울 수 있는 양질의 식품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영양 문제가 없는지, 영양이 잘 섭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체중이나 옷 사이즈의 변화를 잘 관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물을 두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계속 권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상생활을 보겠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면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겠구나. 내가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에 걸렸다고 평상시에 해왔던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도 혹은 개인별 차이에 따라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 혹은 많이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도와줘야 된다면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진압력이라고 하는 중에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판단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낮과 밤이 헷갈린다거나 날짜, 계절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수면 장애가 생기면서 낮과 밤이 규칙적이지 않게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낮과 밤, 시간에 대해서도 보다 잘 알 수 있게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을 보면 환자마다 생활하는 속도가 다르고 내가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영양,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삶을 인제 일상생활을 못 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겠구나.'가 아니라 약물 치료와 다양한 비약물 치료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보조를 통해서 오랫동안 좋은 삶의 질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혹은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와 관련된 지원 제도를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한 지원 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환자나 가족들이 굉장히 막연함 고립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하면서 이제 고립감 그다음에 막연한 느낌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치매 환자만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전체 혹은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에 장기요양 센터가 있어서 이제 환자나 가족들이 이제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이제 집으로 방문 조사를 나와서 실제로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제 신체적인 문제는 없는지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결국 이제 치매와 관련된 확인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후에는 방문 조사 내용과 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이 되고 등급 판정이 되면 이제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통보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등급을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1등급은 정말 흔히 얘기하는 와상 상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낮을수록 일상생활에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말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치매 환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요 가장 낮은 등급 2개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조금 낮지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제도가 생긴 것이 치매 환자분들이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치매 환자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이런 점수가 조금 낮아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가급여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아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혹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노인 유치원, 노인센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제 특정 시간 동안 이용을 하면서 낮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적인 교류도 하고 낮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는 이런 주간 보호센터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자들은 시설급여를 통해서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알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혹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요양은 장기요양 기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간이 이용하는 이런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오는 것 혹은 주야간 보호센터 혹은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족요양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이런 특히 주야간 보호센터 혹은 요양보호사가 오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전국에 2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나라 지도에 초록색으로 찍혀 있는 점이 모두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찾아보시면 모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이 치매 안심센터는 그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보건소 바깥에 다른 건물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내 지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2017년부터 생겨서 이제 2019년 말에 전국의 모든 안심센터가 생겼고 그래서 이 안심센터의 목적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내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관련된 검사나 사례관리 혹은 가족 지원 서비스, 어떤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궁금하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을 해보면 환자나 가족들 혹은 이제 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도 물론 진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사람이 혹시 치매와 관련된 진단을 받았는지 혹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지에 따라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분이라면 진단을 해줄 수가 있고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 치매에 맞는 서비스 혹은 치매가 아닌 분들도 경도인지 장애라면 경도인지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 혹은 치매 환자의 보호자라면 보호자에게 맞는 프로그램 혹은 전혀 치매와 관련이 없지만 내가 치매를 걱정하는 일반 지역 주민이라면 또 이와 맞는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안심센터에서 특히 우리가 치매 진단 이후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치매 진단 이후에도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치매 환자 쉼터입니다. 쉼터라고 하면 그냥 어떤 가서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치매 환자 쉼터는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 결국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비약물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도 있고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경증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쥐약암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전에 혹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또 쥐약암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혹은 다양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누가 돌봐주실 분이 없는 경우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독거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모두 치매 환자시거나 그래서 한 가지 정보 제공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는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 개입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가족의 도움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이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안심센터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호물품이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뭐 성인용 패드라든가 이제 보행 보조와 관련된 물품들, 그래서 다양한 돌봄과 관련된 물품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조금 기준 소득보다 이제 120% 이하인 경우는 치매 환자가 이용하는 치매 진료비 혹은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매와 관련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분들의 실종에 대한 뉴스나 이제 다양한 옆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배회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나가서 길을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종과 관련된 것이 치매 환자의 이제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어떤 이제 고유 번호가 부여된 인식표를 치매 안심센터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배회하다가 발견이 됐을 때 내 집 주소나 뭐 아니면 내 이름이나 아니면 내 보호자의 연락처나 이런 것을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경우 요 옷에다가 이런 인식표를 붙여놓으면 경찰청에서 이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서 이 번호를 통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혹은 집을 찾아주시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여기 슬라이드에 쓰지는 않았지만 치매 환자분들이 실종됐을 때 이제 발견이 됐을 때 또 지문으로 환자의 인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문을 등록하는 사업도 경찰청과 치매 안심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배회를 한다거나 혹은 나가서 혹시 길을 잊어버리시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인식표를 발급을 한다거나 지문을 등록해 놓는 것이 향후에 실종 위험을 막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이제 가족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사실 어떤 질병에 대한 지원 제도에서 보면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가족의 부담이 굉장히 큰 질환이다 보니까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치매 환자나 어떤 다른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교실은 결국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치매가 좀 진행한 환자들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환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돌봄 부담 아니면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는 조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더라 이런 정보를 교류하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는 역량을 키우고 돌봄과 관련된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들도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혹은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받은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신청하고 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죠. 환자를 돌보다가도 혹은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의 막연함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치매란 병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처음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기 상담사분들이 간호사 혹은 사회복지사, 실제 현장에서 치매 환자를 돌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치매와 관련된 정보 혹은 돌봄과 관련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돼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막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치매 상담 콜센터를 이용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진단을 받았을 때 특히 점차 나빠지는 퇴행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결국 가장 초기 상태, 내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후에 결국 나빠졌을 때 내가 일상생활을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방임되는 위험도 있어서 내가 만약에 치매를 진단받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내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혹은 내가 어떤 의료적인 처치를 받거나 나중에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대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구한테 위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생애 말기가 되었을 때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나중에 삼킴 장애나 이제 어떤 입으로 섭취를 하기 어려워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많은 어떤 구강으로 섭취하지 못할 때 코추를 낄 것이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와 같은 연명 치료나 완화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미리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연명 치료를 하고 싶다, 나는 연명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와 같은 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나 어떤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들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후견인이 선임이 되는 것이고 이 후견인이 이런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어떤 결정, 지원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을 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후견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선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를 좀 살펴보면 제도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환자에 대한 전적인 모든 대리권을 갖는 것이 성년후견이고 한정후견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일부 잔존 능력이 있을 때는 너무 모든 권한을 이제 대리인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대리권을 갖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후견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장애에 의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일부분 결여됐을 때는 법원에서 결정한 특정 사안에 대한 대리권을 이제 후견인에게 선임 결정을 이제 위임하는 형태의 후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후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일반 성인이 내가 향후에 정신적인 문제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나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련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는 이런 임의 후견을 통해서 미리 내가 나의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
가족들, 재산 처리와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지를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 후견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치매 환자분들은 또 이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면적인 모든 권한을 대리하는 성년 후견보다는 한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후견을 미리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떤 특정 후견이나 한정 후견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후견인을 선임할 것인지 이런 정도를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후견 제도 중에 하나는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결국은 이런 성년 후견 제도, 일반 특정 후견이나 한정 후견 제도를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후견인으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죠. 하지만 이런 가족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후견 제도라는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즉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이런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도 공공후견인을 선임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가족이 전혀 없다. 아니면 나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 가족이 없어서 방치된 치매 환자를 발견을 해서 공공 후견 제도로 연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가족이 없거나 지원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많은 경우 막연함을 느끼셔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미리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치매 환자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가족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죠.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치매와 관련된 이제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치매 환자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 돌봄 전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네, 삶의 질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답변하신 경우가 거의 50%였죠. 어떻게 보면 사실 50%만 부정적으로 변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많은 경우 환자를 돌보면서 환자 가족들도 여러 가지 삶의 질에서 많은 안 좋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어떠한 영역이 변화되었느냐를 봤을 때는 정신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결국 환자를 돌보면서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의 가족들도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요. 신체 건강이 안 좋아졌다,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아졌다, 혹은 환자를 돌보느라고 사회적인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가족들도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을 돌보면서 치매 환자라는 내 가족을 돌보면서 환자에 항상 집중을 하게 되고 환자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환자 가족들도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를 끊임없이 되새김하면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계속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괴로움이 표현해야 되고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 휴식 시간을 갖고 가족을 위한 시간들, 나의 스트레스 관리, 나의 이제 지금의 불안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래도 질문들이 몇 개 오셔서 이제 조금 약간 단순하고 약간 깊이는 얇으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사실 약물 치료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또 약물 치료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이 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여름나기 중님께서 치매도 암처럼 진단 기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단 기수, 암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치매는 사실 암처럼 그런 1기, 2기와 같은 숫자를 붙여서 진단 기수가 있지는 않지만 치매도 분명히 초기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치매의 중증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검사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치매의 중증도를 판별하는 검사 도구로 CDR이라는 검사 도구와 GDS라는 검사 도구가 있고요. 많은 경우 CDR이라는 도구를 이야기를 드리면 CDR 0.5, 1, 2, 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약간 암에서 보는 진단 기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R 0.5, 1 하면은 초기 치매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CDR 2가 되면 이제 중등도 치매, CDR 3점 하게 되면은 이제 심한 치매, 이제 말기 치매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CDR 4, 5와 같이 중증 치매를 조금 더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서 보험 문제 때문에 CDR 점수를 또 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CDR 1점, 2점 이런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 CDR이 이런 암의 진단 기수처럼 이런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수이고 CDR 1 정도가 되면 이제 좀 경증 치매, 2점이면 중등도, 3점 넘어가면 이제 중증 치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GDS라는 점수로도 중증도를 판별하는데 GDS는 이제 1점부터 7점까지가 있고요. 이거는 치매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GDS 1점은 이제 완전 정상인, 인지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아주 약간 있으면 2점 보통 하게 돼서 한 GDS 4점 정도는 이제 초기 치매부터 해서 GDS 5, 6, 7로 넘어갈수록 이제 중등도, 중증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진단 기수에서 이제 딱 암처럼 예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중증도를 판별하는 도구를 통해서 치매의 중증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950님께서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행해서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약물 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리튬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 회복 약물은 절대 불가능할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현재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신약이 개발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을 제거해서 이제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이제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병의 이제 효과를 보면 결국은 또 완전히 역행해서 인지 기능을 정상까지 회복하기보다는 나빠지는 것을 이제 막는 효과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인지 기능이 우리가 치매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약물 개발도 가장 많이 되었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병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수준, 그다음에 그 전 단계 인지 기능이 절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정상인 상태에서도 이제 뇌 안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죽고 하는 이제 병이 진행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이제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치매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역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어느 정도 내가 증상을 이제 알기 시작했을 때는 뇌 안에서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신경세포가 결국 사멸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역행해서 인지 기능이 정상까지 회복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단계이지만 인지 기능은 정상이지만 뇌 안에서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결국 증상이 생기기 전에 어떤 치료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병을 이제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다음이라면 결국 뇌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병이 생기는 원인을 그때부터 막는다더라도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병이 있을 때 그때부터 치료를 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치료를 현재 이제 기대를 하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약물보다는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부터 병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튬도 실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계속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효과들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칼리오넬 님께서 신약 얘기를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약이 미국에서 들어온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었다면 이 신약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해서 완전히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질문 주신 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는 못하는 이유, 결국은 신통치가 않다는 것이 완전히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자체는 결국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단계는 이제 뇌 안에서는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원인을 제거해서 병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인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치매였다가 정상이 되는 이런 상태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신통치 않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초기 치매, 결국은 이 신약의 이제 가장 장점은 치매가 되기 전인 경도인지 장애부터 치료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조금 초기에 많이 치료를 했을 때 결국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부터 치료를 해서 내가 치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 치매로 결국은 진행할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초기 치매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부터 병의 원인을 치료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연구, 그다음에 신약 개발들이 더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임스 본드 님께서 잠자리가 바뀐 뒤 목 뒤에서부터 옆통수까지 피부가 당기는 듯이 아픈 통증이 있다 말씀 주셨네요.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증, 이제 두통, 목 통증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일반 진통제도 없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증상만으로 사실은 어떤 병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잠자리가 바뀐 뒤라고 이제 힌트를 주셨죠. 그래서 잠자리가 바뀐 뒤에 만약에 자고 일어나서 이런 통증이 있다. 그럼 결국은 잠자리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 거북목도 있다고 말씀 주셨지만 어떤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뒷목이 결리거나 이런 걸로 인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잠자리를 다시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결국은 이런 통증이 우리가 두통을 얘기를 했을 때 두통에 어떤 이제 뇌 이상인 2차성 두통, 어떤 원인이 있는 두통이 있기 때문에 지속이 되고 그래서 계속 심해진다면 신경과를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혹시나 다른 위험한 두통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번 잠자리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치매와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JS 킴님께서 리셀톤 얘기를 주셨네요. 리셀톤이라고 하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톤 1.5mg을 복용하다가 3mg으로 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리셀톤이 효능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셀톤이라고 하는 약도 결국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알츠하이머병 약물 치료,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치료이고 리셀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슷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 이제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증상을 처음에 조금 개선하고
향후에는 이제 나빠지더라도 이제 초기 상태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리셀톤을 1.5mg 복용하다가 3mg로 조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1.5mg은 굉장히 저용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효과를 충분하게 보기 어려운 용량이지만 1.5mg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소화 부작용들, 울렁거린다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용량으로 1.5mg부터 복용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증량을 하면서 좀 더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이제 지연시키는 효과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mg으로 조정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효과 있는 용량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인지 기능을 좀 나빠지는 걸 지연시키고 좀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복용을 하시고 계속해서 의사를 만나시면서 필요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좀 부족하다면 지속해서 약을 드시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기신데 지저스 러브스 미 포에버라는 분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면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까요? 어떠한 검사들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는 일단은 예방 활동들, 다양한 운동이라던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 활동, 사회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사실 조기 발견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치료 자체가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다음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 단계부터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검사라고 하는 것은 또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지 기능이 정상인가 혹은 떨어졌는가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고요. 사실 인지가 정상일 때부터라고 하셨지만 인지가 정상일지 아닐지부터 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60세 이상에서 내가 약간 옛날과 같지 않다. 조금 깜빡깜빡한다. 인지 기능,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보다 생각이 잘 안 난다 할 때는 치매 조기 검진으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고 만약에 인지 기능이 정상이다라고 검사에서 확실히 나왔다면 그 다음에도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다시 인지 기능 검사를 결국은 정상일 때부터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나오면 한 1, 2년 있다가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경도 인지 장애 혹은 치매 정도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원인을 찾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뇌 영상이나 혈액 검사 등 좀 추가 검사를 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관련해서는 이제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게 걱정되면 아니면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인지 기능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면서 내가 정상인지 혹은 떨어진 것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래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조금 이제 간단한 이야기들 위주로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이야기보다는 얇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치매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라는 말만 꺼내도 좀 화를 낸다거나 치매는 절대 아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지금 멀쩡한데 내가 왜 치매냐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그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생각, 치매는 치료가 안 되고 내가 결국 일상생활을 못하고 이런 생각 때문이지만 치매 환자분들도 충분한 관리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막연함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생활에서 혹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해나가면 내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또 좋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